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8시에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한답니다. 여기서 핵심은 여행경보 격상 등 발표 가능성이 있고 재선 여파 차단을 위해서 어떤 고강도 조치를 할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건데, 특히 한국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포함시킬 것인가가 매우 주목이 된다는 겁니다. 조금 이따가 속보 들어오면 저희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오늘 기다리고 기다리던 바로 그 시간 경제 박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로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조금 어렵게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저희가 오늘 이제 이 3부 기다리면서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요. 마스크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약국이나 우체국에서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더라. 그런데 구매한 대로 5장으로 제한하는데 이거 어떡할 것이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아마 이제 제주행 편도 티켓이 3,000원짜리가 등장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제주항공에서. 근데 이제 온라인에서 마스크 가격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입니까? 제가 이제 주말에 마트에서 마스크 구매 실패하고 온라인 검색을 해봤더니 네. 가장 낮은 게 한 장당 4,000원이 넘었어요. 그렇게 비싸요. 그렇습니다. 웃돈 주고도 못 구한다는 마스크 이르면 오늘부터 풀립니다. 정부가 이제 오늘 오후부터 전국의 약국, 우체국, 농협과 같은 이 공적 판매처를 통해서 매일 350만 장의 마스크를 공급합니다. 네. 자, 이 350만 장 어떻게 풀리는지 수량을 좀 보니까 240만 장은 전국의 2만 4천여 개 약국에서 100장씩 공급해요. 네. 한 개 약국에 100장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거 내가 줄 서면 가능할까? 5분 이내 동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군요. 또 나머지 110장은 어떻게 되느냐? 읍면 지역 우체국 1,400여 곳, 그리고 지역 농협 1,900곳을 통해 이루어지고 나머지가 온라인 공영 홈쇼핑인데 이 사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이잖아요. 여기는 네. 별도로 150만 장이 갑니다. 아, 대구 경북 예, 지역에만요?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는 이제 일반인들을 위해서 하루 100만 장, 그리고 의료기관 가장 필요하잖아요. 네, 이분들을 위해서 맞습니다. 50만 장이 별도로 공급이 돼서 그러니까 하루에 풀리는 물량이 350 플러스 150, 500만 장이에요. 네. 사실은 가장 중요한 가격이잖아요. 네. 4,000원, 5,000원 하면 그냥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정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마스크 가격은 생산 원가, 배송비 등이 포함된 합리적인 수준으로 권고하고 있다예요. 권고. 예,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건데요. 네. 일단 더 많은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1인당 마스크 구입 한도 5장 5매로 제한하기로 했다라는데 이러면 며칠 쓰세요, 마스크? 저 사실 그냥 한 번 쓰고 버려야 된다고 그래서. 왜냐하면 여성분들은 이제 화장을 하기 때문에 네. 오염도가 빨리 돼요. 맞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헝겊 마스크를 하고 면 마스크. 면 마스크랑 해서 교환해서 굉장히 오래 쓰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이거 그럼 매일 주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여성분들 화장하기 때문에 한 번 쓴 거를 빨아서 쓰기도 곤란하고. 맞아요. 그리고 마스크는 겉면이 제일 지저분하다 그래서 거기는 만지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 진짜 근데 5장밖에 안 팔면 또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온 집안 식구가 다 동원돼야 돼요. 네, 아이고 참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정부에서 강력하게 또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까 좀 믿어봅시다. 자, 그리고요. 다음 달이 정기 주주총회 시즌인데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주총이나 사업보고서 제출을 조금 늦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랬더니 그럼 우리가 좀 징계를 안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맞습니다. 이제 상장 기업들은 3월이 결산 시즌이에요. 네. 주총 앞두고 나서 지난해 우리 매출 얼마나 올렸고요. 이윤은 얼마나 남았는지 그리고 주주 변동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사업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건 상장사는 금융감독원, 금융도 그리고 한국 이 거래소에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 기한을 못 넘기면 이제 못 지키게 되면 과징금 등 징계를 줬어요. 그동안은.
이건 규칙이니까 네. 정상적인 이제 영업 활동을 했으면 왜 공개 못 하느냐 이런 거죠. 근데 올해는 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해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주주총회를 연기하거나 사업보고서 제출을 지연해도 제재를 면제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네. 자, 다만 이 조건이 있어요. 상장 기업 가운데 정말 주요 사업장이 중국 내에 있어서 감염병 때문에 좀 타격을 입었거나 아니면은 뭐 특별 재난 지역으로 포함됐거나 아니면은 이 중요한 영업을 하거나 아니면 감사인이 사무실 폐쇄 등으로 인해서 해당 기업의 감사인의 외부 감사가 좀 어려워졌다. 그럴 경우에 한해서 이제 허용이 되는 거고 이질 조건에 부합하게 되면 사업보고서 제출은 당초 3월 30일이었는데 이제 5월 15일까지 한 달 반 정도 이제 연장을 해서 시간을 좀 벌 수 있게 해줬고요. 네. 또 3월 정기주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3월 중하순에 몰려 있는데 이 재무제표 승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렵다면 그렇죠. 4월 이후로 연기해도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어쨌든 이 사업보고서 지연 제출이 좀 우려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공인회계사에 심사를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그 외부 감사를 받아야 되는 상장사 말고 비상장사 같은 경우에 2월 14일 정도까지 원래 또 감사 회계법인하고 이 계약을 체결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2주 이내에 또 신고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도 조금 복잡하게 될 수가 있더라고요. 감사 보고서 문제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정말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다. 이걸 빌미로 해서 이제 일반 기업이 하면 안 되고요. 그렇죠. 이번 사태로 영향을 받는 기업이다라고 하면 자세한 이제 해명 자료를 내면 조금 연계가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근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 빅3 백화점이 모두 출사표를 던졌다는 소식이 있네. 이게 좀 먹을 게 아직도 많다. 이렇게 보나 보죠? 그러니까 사실 면세점이 더 이상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아니다. 네, 너무 맞아요. 많다. 네, 너무 왜냐하면 많다. 면허를 반납하는 새로운 신규 사업자도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빅3는 워낙에 확고한 입지가 있어요. 아, 이게 규모의 경제거든요. 그렇죠. 몸집을 더 늘릴수록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는 8월로 계약이 만료되는 인천국제공항 1터널 면세점 사업 건 입찰이 사실은 빅3 플러스 1 한 개가 더 들어와 있습니다. 롯데, 신라, 신세계 면세점 이른바 빅3에다가 네. 현대백화점 면세점이 출사표를 던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들 신청서를 낸 4개 업체는 오늘 면세점 운영 계획 등을 담은 사업 계획서, 가격 입찰서를 내야 되는데 네. 가격 입찰서가 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러면 그렇죠. 일단 이제 인천 국제공항 심사는 다음 달 이제 프리젠테이션을 거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우선 협상 대상자 그리고 계약을 맺게 되고 최종 선정 결과는 다음 달 초쯤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입찰 대상은 대기업 사업권 5곳 그리고 중소 중견기업 사업권 3곳이고요. 네. 매출 규모가 총 1조 한 2천억 원 정도. 선정된 사업자는 오는 9월부터 영업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아, 그리고요. 또 이거는 좀 제 귀에 쏙 들어오는 그런 소식인데 출산율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이제 인구 감소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올해부터 한국인이 줄어듭니다. 한국인, 아이고. 이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측하는 이제 아기 수를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데 네. 지난해 사상 최저입니다. 0.92명까지 떨어졌어요. 자, OECD 국가 가운데 0점대로 떨어진 것도 뭐 유일하고요. 2년 네, 연속 네. 지금 인구가 줄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올해부터 이 출산보다도 사망자 수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인구가 본격적으로 감소하는 원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지난해 이제 이 사망자 수는 출생자 수보다 불과 한 8,000명 정도 적었는데 올해는 이게 역전된다라는 겁니다. 네. 한마디로 올해부터 자연인구 감소가 시작이 되는 인구 절벽이 본격화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여기에다 이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맞물려서 생산 가능 인구, 한창 일해야 될 인구도 줄고 있습니다. 이러면 네. 노동력 절벽, 그러네요. 인구 절벽 플러스 노동 절벽, 이게 출산율이 바로 경제에는 재앙이라는 겁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 노동 공급과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면서 이 국가 어쩌면 이제 건전성, 재정 건전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4차 산업혁명이 또 있고 그다음에 AI도 늘어나니까 사실 사람이 직접 해야 되는 그런 노동시장은 좀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자연 감소분도 분명히 있고요. 네네네.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뭐 180조가 넘는
출산 관련 정책 자금이 들어갔지만 이게 제대로 소용이 없었죠, 사실은. 효력이 없다라는 것도 문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의 자랑입니다. 변호사들의 조찬 파티. 사실 변호사 그러면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잘난 척만 한다. 어려운 말만 한다. 근데 이분들은 절대 안 그래요. 쉬운 얘기로 법률 이슈를 아주 탈탈탈 잘 털어주십니다. 조찬 파티의 주인공 두 분 모셨습니다. 정태현 변호사님 네, 나오셨고요. 정태현 변호사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각오가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조수진 변호사님 함께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음악이 너무 좋아요. 시그널 음악이. 네, 두 분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고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한번 간단하게 에피타이저를 먹고 가겠습니다. 풀려난 이명박인데요. 네,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 이렇게 전격적으로 풀어줄 거면 왜 법정 구속을 했습니까? 글쎄,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인 건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개 보석 취소가 되면 법정 구속이 돼서 이제 그대로 있다가 예를 들어 1심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이제 항소심에 가서 뭔가를 이제 다시 시도를 해보고 하는데 이 경우는 이 법원의 보석 취소에 대해서 이제 변호인 측에서 불복, 그리고 네. 법률적인 용어는 재항고라 그랬는데 보석 취소가 법에 정한 요건이 안 맞다. 그러니까 보석 취소가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니까 법원이 그런 경우에는 이게 법원의 보석 취소 효력이 정지된다. 또는 정지 안 된다. 서로 이제 학설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이거는 정지된다는 그런 학설이 맞을 수도 있다. 그래서 보석 취소를 말하자면 일종을 정지라고 실질적으로 구속 취소를 한 셈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었고요. 그러다가 네. 재판받는 도중에 보석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풀려났고요. 350일 정도 지난 시점에서 항소심 선고가 있었는데 이때는 2년이 올라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그러니까 당연히 법정 구속, 즉 이전에 있었던 보석이 취소가 됐습니다. 바로 그 부장 판사님이 다시 이번에는 석방을 해준 건데 왜 그러느냐. 이게 바로 보석을 그렇게 취소하는 게 옳으냐 옳지 않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죠.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이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제 원래 이제 항고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대법원에 올라가서 왜냐하면 이 당시에 항소심이 고등법원이었으니까 대법원에 올라가서 해달라고 하면서 재항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항고, 즉 보석 취소가 지금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거를 결정할 때까지는 효력을 정지시켜야 되냐 마냐 이 논란이 있으니까 일단은 풀어주겠다라고 한 게 바로 이번에 그렇습니다. 의미였는데 원래는 항고하고 즉시항고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즉시항고는 효력 집행정지 관련된 얘기가 있지만 그냥 항고는 사실 집행정지 효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상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에 이제 보석을 취소하니까 거기에서 불복을 한 거거든요. 예. 보석 취소가 부당하다. 그렇죠. 예. 보석 취소에게 정할 수 있는 게 뭐 도망한 때나 그런 때인데 그 전직 대통령이 도망가겠느냐. 그래서 부당하다고 불복을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네. 지금 말씀대로 그런 불복을 제기하는 걸 이제 법률로 항고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제기하면은 그 보석 취소의 효력이 스톱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지된다. 예,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 어떤 항고는 정지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보석 취소에 대해서 불복을 한 게 그러면 그런 효력이 중지가 되는 거냐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서로 다툼이 있는 거예요. 서로 학자들 견해도 다르고 그러니까 재판부도 잘 모르겠다. 그거는 대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보석 취소가 말하자면 효력이 중지가 된 셈이죠. 네, 그러니까 근데 재판 실무는 원래 효력 정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하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조수진 변호사님. 저는 결국에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이 구속 필요성이 있느냐 여부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그런 면에서 풀려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이제 재항고 결정을 아마 좀 긍정적으로 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1심에서 일단 보석을 허가해 줬을 때, 풀어줬을 때의 네.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달라진 게 사실 없는데 재구속이 맞아요. 됐어요. 네. 왜냐하면 형량도 실형 나왔죠. 그리고 건강 상태 안 좋죠. 노령이죠. 그리고 네.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2심이 이제 2년이 더 높게 나오긴 했지만 대법원까지 갈 때까지는 아마 재구속이 안 될 거다라는 그런 예상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전날까지. 그런데 이게 전격적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병보석으로 아픈 상태가 유지가 된다면 다시 보석을 다시 본다고 하면은 사실은 대법원 확정될 때까지는 구속 사유가 없는 게 아니냐. 이럴 수 있는 거죠. 저는 차라리 그러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만 조금 억울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분이 항소를 안 하고 그래서 확정이 빨리 된 부분이 있지만은 확정되기 전의 상황에서도 사실 그분이 제일 지금까지 전직 대통령 중에서 오랫동안 지금 구속 상태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는 뭐 보석이 신청된 바도 없고 네, 허가된 바도 없죠. 없긴 근데 하죠. 네. 사실 일반적인 경우에 보면은 이제 법원에서 이제 실형을 선고할 때는 법정 구속으로 보석 취소다는 게 그렇죠.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부는 일반적인 경우에 따라서 보석 취소를 한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형사소송을 열심히 찾아보니까 보석 취소하려면 어떤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사유가 없지 않냐. 그래서 보석 취소가 부당하다 하니까 재판부도 전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하고 보니까 맞아. 이 보석 취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구나. 그러면 그 판단 때까지는 그러면 보석 취소의 효력도 스톱시키자. 아니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굉장히 좀 간다는 거예요. 이례적이긴 네, 하지만 상당히 이해가 안 가죠. 왜냐하면은 어차피 법정 실형이 이렇게 높게 나오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구속을 시키죠. 아니 그렇긴 해도 이제 대법원이 어떻게 볼지 모르죠. 그래서 그러니까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다툼을 피해가기 때문에 차원에서 이제 네. 재판부가 한 건데 네. 뭐 일리는 있어 보이고 뭐 우선 일리가 뭐 있어 압력을 보여요? 봐서 한 걸로는 안 저는 보입니다. 압력이 좀 들어간 것 같은데. 개인적 의견입니다. 자, 그런데요. 0875 쓰시는 우리 애청자분께서요. 우리 실패했습니다. 듣고도 이해가 잘 안 되네. 이렇게 좀 보내주셨어요. 자, 그리고 또 보이는 라디오로 달빛재다이님과 최미사님께서 그러면 NB 이명박 전 대통령 언제쯤 재수감이 가능합니까? 일단 그냥 풀어준 거 풀어줬다 치고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아니 우선 이제 보석 취소가 그게 타당하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오면 또 구속이 될 것이고 네. 또 대법원에서 판결 자체가 확정이 되면 이번에는 이제 징역형을 이제 복역하러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시간이 얼마나 기냐 짧으냐 그 차이만 있지 결국에는 다시 구속이 돼서 교도소로 갈 수밖에 없는. 혐의가 한 개만 있는 것도 아니고 혐의가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17년 선고 받은 사람이 무죄가 다 나오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저는 이건 좀 이상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개인적 견해였습니다.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 진짜 메인 메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와 49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긴급하게 행정명령을 발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실내외 및 장소를 불문하고 14일간 신천지 교회 집회 금지를 명합니다. 우리도 중국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자제하는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중국도 이에 상응해서 자제하는 그 과도 대응이 되지 않도록 계속 소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 신천지 시설 폐쇄에 관련된 얘기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중국과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베트남이 더 이상한 것 같아요. 우리 네. 다낭으로 신혼여행 간 우리 국민 20명을 막 마음대로 격리시키고 자물쇠를 잠가버리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매우 불쾌한데요. 오늘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국제법적인 이런 식의 행동이 과연 옳은지 아닌지 혹은
국내 법칙의 문제들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 배경에는 신천지가 있다. 이게 이제 우리들이 알고 있는 건데 정부가 그래서 신천지 신도 21만 명의 명단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그분들이 처음에 말할 때는 자기네들 신도가 24만 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명단 넘겨준 것도 좀 잘 믿기 어렵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있으니까 이걸 전수조사를 시행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명단 확보랑 조사를 할 때 있어서 개인정보가 그럼 유출되거든요. 여기서 주민등록번호하고 전화번호를 줬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되게 중요한 개인정보예요. 근데 네. 이런 거 줄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우선 뭐 그 특정 그 종교 집단에서 뭐 임의로 제출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감염병 예방법에 보면 76조의 2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런 걸 다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네, 있습니다. 이게 민감한 개인 식별정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걸 그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필요한 자료도 다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다만 이제 그런 그 민감한 개인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게 되면 그 사람들의 그 인권 침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네. 이건 우리 법에 의한 강제 조치이고 또 이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이것이 외부로 누출이 돼서 그분들의 그런 그 기본적인 그런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개인정보보호법에도 보면은 그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사유가 그러니까 그 기관에 공공기관에 제출해야 되는 사유가 규정이 돼 있는데 거기 보면 개인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정보는 제공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외부로 다시 재유출만 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 관련된 법적인 뭐 위법 사항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네, 사실 저도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 좀 잘 아는데 제가 그쪽 자문위원이어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다른 법령에 그런 규정이 있으면 이런 정도의 개인정보 제공은 사실은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건 문제가 없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건데요.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24만 명이라고 했는데 21만 명 것만 줬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포교 활동을 담당하는 교육생들의 명단이 빠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빠졌다라고 생각되는 그 자료들은 우리가 강제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겁니까? 아, 그럼요. 이게 뭐 이 형사소송법의 압수수색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네. 우리 감염병 예방법에 보면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습니다. 역학조사라든지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시도조사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여러 규정들에 보면 네.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자료도 요청하고 필요하면 가서 문도 열어볼 수 있고 직접 신문도 하고 진술을 들을 수도 있고요. 하기 네, 때문에 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이 법 규정을 좀 살펴보니까요. 그러니까 네. 지금 신천지에서 제출한 자료가 21만 2천 명의 신도 명단을 제공을 했는데 그렇죠. 각종 동영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본인들이 이제 언급했던 것들 다 더해 보니까 이게 2만 7천 명을 덜 낸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분들이 사실은 지금 외신에 의하면은 우한에서 신천지 집회를 했었다라고 하고 12월 말까지. 그렇죠. 예.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입국을 하셨고 대구 지역에서 이제 신천지 쪽에 장례식 대규모 장례식이 있었고 그러면 전국에서 우한에 가셨던 분들을 포함해서 다 모이신 다음에 다시 전국에 흩어진 상황. 그래서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서 굉장히 감염병이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것은 맞고요. 네. 여기에 47조를 보면 통행 차단을 위해서 감염병 예방을 위한 통행 차단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 필요한 조치에는 교육생의 명단을 받는 것도 포함되지 않는가 이렇게 해석됩니다. 그렇군요. 두 분 다 가능하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사실은 이제 강제적으로 뭔가 좀 압수하듯이 그 하는 불법이 거 있잖아요. 아닙니다. 예. 불법이 아니고 그 불법이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한 겁니다. 예. 왜는가 하면 그 이재명 지사는 도지사거든요. 네. 도지사의 경우에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역학조사를 할 수 있고 뭐 강제 처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도지사의 지휘 아래 또 뭐 도지사가 직접 나가서 신천지 과천 본부를 가서 조사를 해서 네, 서류를 명단을 압수하고. 확보한다든지 네. 거기에 있는 환자나 그런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격리 요출한다든지
그것이 다 가능하죠. 그래서 네. 이것이 불법적인 것이 아니고 다만 지금까지는 우리가 잘 못 보았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혹시 무리하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있을 수가 있는데 법률적으로는 적법한 겁니다. 그렇군요. 예, 저는 특히 이 지자체장이 주어졌던 역할을 한 것이다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31번 확진자 분이 사실은 본인이 검사 받으라라는 의료진의 그런 여러 번의 권고도 거부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강제로 어떤 장소에 대해서 일시 폐쇄를 하거나 명단 확보하거나 하는 것이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보면 시도지사 지자체장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이재명 지사가 또 변호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률적 검토를 거친 끝에 이거는 지금 뭐 의료진이 할 수도 없고 경찰력이 하기도 늦고 지자체장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본인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네. 재밌는 것은 재미있다기보다 이재명 지사가 이제 26일자로 대선 주자 설문조사를 한 뒤에 3위로 올랐어요. 이 조치를 한 뒤에.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경기도민들께서도 굉장히 이런 조치를 좀 환영한다. 네, 환영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행정을 네. 만든 분들은 이렇게 과감히 해야 되고요. 네. 또 국회에서도 어제 법이 개정이 됐어. 지금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검사 거부하면 이제 처벌받습니다. 조금 네. 전에는 네. 격리 조치에 따르지 않거나 이럴 때는 처벌받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제는 검사 거부를 해도 처벌받도록 법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막 국회에서는 이런 입법적인 보완을 많이 해나가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이나 이런 행정기관의 장들께서는 적극적으로 해나가시되 또 그 과정에서 또 특정 종교 집단에 대한 탄압으로 돼서는 안 될 걸로 보입니다. 신앙의 자유는 누구나 있는 것이고 다만 그것이 우리 국민에게 어떤 그 보건상의 중대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던 그걸 막을 수 있는 그런 최대한의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러면은 좀 더 이상한 게 있어요. 지금 사실 신천지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것이 경기도라기보다는 대구, 경북이잖아요. 네. 그러면 대구에 있는 권영진 시장이라든가 경북도지사라든가 이런 분들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안 하실까요? 지금 물론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때가 좀 늦었죠. 사실은 지금은 이제 뭐 신천지 그 대구 그 교회를 중심해서 이미 다 퍼져 나왔기 때문에 네. 특정 뭐 그 소스 네. 그걸 찾아서 하기엔 좀 늦었고 전체적인 방역을 해야 되고 경기도는 다행히 아직은 네.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16일 날 그 과천에서 네. 또 한 10,000명 가까운 사람이 모이는 그 집회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네. 그 사람들 사이에서 뭔가 감염이 있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의 이번 조치는 아주 신속하고 적절한 걸로 보이고 그래서 아마 그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덕을 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네. 대구 경북 지역에도 지금 도민들 시민들 불안감이 상당하시거든요. 그렇죠. 리고 네. 아직까지 지역 감염에 돌입했다라고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진단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역 감염이 거의 임박했다라는 상태가 어디서 감염됐는지 모르는 상태는 아니고 지금은 다 추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저는 대구의 권영진 시장님이나 아니면은 이 지사님께서 네. 이런 식의 이 경기도에서 했던 것 같은 명단 입수를 좀 하셔야 된다. 정확하게 시설도 확인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어느 지역에 가셨는지에 대해서 이 역학조사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도 사실 3가지 자료를 처음에 신천지 측에 요구했다가 예. 못 받아서 지금 실시했다고 하는데 경기도 내의 모든 신도 명단 그리고 대구 집회에 그중에서 간 사람 명단 그리고 과천에 지금 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집회에 갔던 명단. 네. 네, 그래서 이런 식의 명단을 대구에서도 좀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하여튼간 조금 조치가 왜냐면은 신천지 명단을 21만 2천 명 그걸 받고 난 다음에 정부에서 이랬잖아요. 뭐 물론 21만 명을 다 조사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사람들 2만 8천 명 정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사를 하겠다, 검사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검사할 수 있는 역량이 아마 많이 하면 하루에 한 2만 명. 네, 2만 명까지 할 수 있대요. 그러면 네. 신천지가 21만 명이니까 그분들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른 분도 해야 되니까 네. 시간은 걸리더라도 지금 신천지 교인들의 경우 상당히 위험군이니까 결국에는 다 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그렇죠. 이제 대구 경북 주민들의 경우에도 다 해야 불안하실 테죠. 네. 그런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문제이긴 한데요. 신천지를 강제로 해체해야 된다. 이런 청와대 국민청원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셔요? 가능해요? 그죠. 마음은 그러실 수가 있는데 네, 아까 종교의 자유 얘기도 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이건
근데 사실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게 특정 종교를 가진 분들 중에 지금 감염자가 많은 것이지 그 특정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로 무슨 혐오를 하거나 탄압을 하거나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우리 이제 시민들 수준에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이 무슨 일부러 그런 균을 뿌리고 되는 범죄 집단은 아니거든요. 다만 그 집단 속에서 이제 감염병이 생길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헌법이 분명히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그거는 신앙을 가질 자유도 있고 예배할 자유, 전도할 자유로 다 보장이 되거든요. 그런데 신천지 교단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신천지 교단을 해체한다. 그거는 우리 헌법상 허용되지 않고 만약에 이걸 허용한다 그러면 앞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득보다 실이 더 큽니다. 근데 신천지를 해체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뭐 신천지 종교를 가지고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지금 현재 이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는 이 감염병 관련해서 거짓말하고 협조 안 하고 이런 부분 때문인 거 아니겠어요? 거짓말하는 거는 지금 현행법으로도 처벌을 받게 돼 있거든요. 2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감염병 예방법에 있는 모든 조치를 다 동원을 하면은 이런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걸로 보이고 그것과는 별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교인들이 이런 감염병법에 대한 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본인들이 거기에 따른 법적 책임은 져야죠. 네, 저는 지금부터 이제 경찰 검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네. 국회에서 코로나 3법이 이제 통과가 어제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사 거부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을 방해하게 되면 형사처벌되는데 신천지에서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이제 압수수색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러한 검사 거부나 전염병을 더 퍼뜨린다면은 형사 수사를 들어가서 강제적인 수단으로 좀 이러한 행위를 자제시켜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당장 시행이 지금 됐거든요. 지금 네. 기회야말로 신천지가 정말 국민들의 그런 불신을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아,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신천지들이 교인들이 앞장서서 우리가 국민들에게 폐를 끼쳐 죄송하다. 그럼 어떻게든지 막겠다 하면서 앞장설 때 국민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이 무슨 이단이라고 하더니 아주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건 아니네.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네. 이렇게 자신이 신천지를 숨기고 동네방에 다니면서 이런 감염균을 퍼뜨린다는 의심이 될 때는 네. 무슨 범죄 집단처럼 국민들로부터 인식이 될 여지가 있죠. 정말 네. 중요한 때입니다. 그렇군요. 교단으로서도.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제 사실은 코로나 3법이 통과가 됐는데 우리 국회의원님들 또 문희상 국회의장님 막 마스크 쓰시고 통과시켰잖아요. 네. 다 마스크 쓰셔야죠. 네. 이런의 경우에는 보건부 차관도 네. 감염이 됐죠. 그러니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코로나 3법 관련해서 통과된 내용을 조금 한번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선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그 내용이 세 가지 정도죠. 네, 세 예, 가지였습니다. 네. 그런 그 검사를 거부할 때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우선 들어갔고요. 검역법하고 감염병 예방법하고 의료법하고 세 가지가 지금 예, 통과가 맞습니다. 됐습니다. 자, 검역법에서는 어떤 조치가 있죠? 그러니까 세 가지 정도 내용인데요. 하나는 마스크 관련이에요. 그러니까 마스크에 어떤 이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는 뭐 수출을 좀 제한하거나 아니면은 뭐 생산에 대해서 관여하거나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담았고요. 또 하나가 그 지금까지는 의료진의 경우에는 검사를 강제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었는데 의료진들이 이 감염병이나 유연병을 발견했을 때는 신고 의무를 뒀고 그리고 강제로 검사할 수 있는 규정을 둬서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뒀습니다. 그랬군요. 검역법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감염 의심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지정을 하게 되면 거기를 거쳐왔다든지 하는 경우에 우리가 입국 금지 요청을 한다든지 그렇죠. 법무부 장관에게 아니면 출국 요청한다든지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이제 만들었고요. 네. 의료법의 경우에는 집단 감염 지난번에 왜 신생아들이 집단 감염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집단 감염 시스템을 정비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선 제가 좀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검역법은 위험에 노출되거나 감염 관리 지역에서 입국하거나 혹은 그런 지역을 경유한 사람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했고요. 감염병 예방법에서는 감염병 의심자라던가 자가 또는 시설 강제 격리 및 조사 진찰을 가능하게끔 그렇게 강제적인 조치를 할 수 있게끔 그렇습니다. 해놨다는 네. 것이고요. 그리고 의료법에서는 모든 의료기관장에 그 예방조치사항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상시 감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 가능하게끔 했고 좀 전에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스크 생산하는 사람들이 그 생산량의 50%를 일단 공적기관에 먼저
주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곳에 수출을 아무나 할 수 있었는데 옛날에는 사서부도 보낼 수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못하고 생산자만 보낼 수 있는데 그것도 생산량의 10%만 보내는 것으로 좀 정리가 되죠. 예, 지금 말씀 것을 법에 정한 건 네, 아니고요. 법에는 이제 수출 금지, 이제 반출 금지, 그러니까 네, 마스크라든지 다른 정부의 조치가 이제 필요한 그렇다는 거죠. 것들을 할 수 있는 마스크 그 근거를 만들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이제 시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이거 있어요. 예.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는 국가가 막 30개가 넘어간다 막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우리 외교부에서 중국 대사를 초치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을 태우고 갔는데 아예 내리지도 못하게 한다던가 자물쇠가 달려있는 방에다 감금한다던가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감염병에 대한 이제 국제법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유엔사나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만든 국제보건규칙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뭐 전 세계 190여 개 국가 가입이 돼 있고 우리도 가입이 됐어요. 여기에 따라야 되는데 여기에 의하면 각 나라에서 무슨 입국 금지를 한다든지 격리 조치를 한다든지 그거는 가능합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도 반드시 과학적인 증거나 과학적인 원리에 따라서 해야 되고 또 특히 여행자들의 경우에는 예의를 갖춰야 되고 네. 적절한 음식도 주고 숙식도 제공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이런 조치를 당할 때 그것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당하다고 항의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WHO가 만든 이 규칙에 따라서 적절하게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아무런 근거 없이 무조건 우리 여행객을 붙들어 맨다든지 아니면 지금 구속을 해버린다든지 그런 거는 WHO 규정에 위반되는 거니까 당신들이 그런 검역 조치를 한다 하더라도 WHO의 일반 규정에 맞게 하라 이렇게 항의는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예, 맞습니다. 그 WHO에서 말하는 그 과학적 근거의 해석론이 문제가 되는 건데요. 네. 예전에도 우리 정부가 중국에서 우한 지역에서 온 비행기는 아예 못 들어오게 입국 금지를 우리도 했었고, 그렇게 했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분들의 경우에는 그 발생할 수 있는 기간인 2주 정도를 격리를 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지금 다른 나라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8만 명 정도가 감염이 되고 37개국에 퍼지다 보니까 우리 대구발 비행기라든지 아니면은 한국에서 온 분에 대해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이런 거는 국제간섭법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호의 평등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우리나라가 외국에 대해서 그렇게 행동을 했으면 그 나라도 우리에게 그렇게 행동하는 걸 가지고 뭐라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우리가 뭐 중국이나 우한이나 이런 데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조치를 취했다면 그와 마찬가지가 지금 우리에게 된 건데 문제의 요점은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럴 것 같았으면 미리 우리 정부에게 알리고 예를 들면 대구에서 출발한 비행기는 우리 공항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 혹은 어디 방에다 격리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한 번이라도 했으면 괜찮은데 그런 소식이 전혀 없고 맞습니다. 괜찮다고 했다가 그걸 그 말을 믿고 즉 우리 정부도 괜찮다고 했으니까 그 말을 믿고 신혼여행 갔던 사람들이 이번에 다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WHO에서 이런 국제보건규칙을 만든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렇죠. 여기 보면 목적에 보면은 국제 간의 어떤 그 교류가 완전히 끊어진다든지 그런 걸 막아야 된다. 그런 것이 이제 목적으로 되어 있고 또 여행객들의 경우에 뭐 오염이 된 국가에서 올 수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는 조문을 넣은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신혼여행객들이 현지에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무슨 죄인처럼 끌려가서 그러니까요. 갇혀있고 증상도 없는데. 이런 거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이 WHO의 국제보건규칙에 위반되는 거 아니냐고 항의를 해야 되고요. 네. 그 나라도 뭐 이렇게 상당히 긴장하는 건 이해하지만 여기에 따라서 하고 또 더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열심히 지금 감염병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너무 진단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과잉되게 하지는 말라는 그런 또 홍보도 할 필요가 네.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수진 변호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0577분 0577 쓰신 애청자분께서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다중시설에 마스크 안 쓰고 다닐 경우에 출입금지 시키는 거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마스크를 안 쓰는 것만으로 출입 금지를 시키는 것은 좀 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법 위반 소지가 있어요? 우리 지금 다 하고 있는데, YTN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분이 어느 정도의 뭐 확진 가능성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뭐 위험 지역에 갔다 왔다든가라는 것에 대한 근거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되겠죠. 협조를 요청하는 차원이다. 마스크를 쓰는 건 예. 추천 사항이고 권장 사항이죠. 근데 때로는 우리가 해야 될 건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처벌을 해야 되는 거고 아닌 거는 이제 권장하도록 해야 되는데 마스크를 쓰고 해야 되는 건 우리가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우리가 따라야 될 우리가 도덕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네, 없죠. 알겠습니다. 예, 저는 답변이- 법을 못 느낄수록 좋은 상태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법보다는 네. 상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만 더 여쭤봐야 된다고. 이거 끝내야 되는데 자꾸 질문이 들어옵니다. 2939님께서요. 출발새 아침 잘 듣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여기까지는 저희가 그냥 한 말이고요. 자, 코로나 확진자와 동시간대 동일 장소에 있지 않았으면 전혀 위험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이런 경우에도 밀접 접촉자 이런 것으로 날 감시하는 게 맞나요? 글쎄 그거는 뭐 의학적인 문제가 돼서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새로운 종류이기 때문에 아직 이 바이러스의 특성에 대해서 완벽하게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 바가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질병관리본부의 그런 조치에 대해서는 조치에 따르는 협조하는 수밖에 게 없을 맞다. 걸로 봅니다. 현재로서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변호사들의 조찬 파티 정태현 변호사, 조수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뉴스 탐구 생활. 바른 역사. 네,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새 아침 4부 시작합니다. 뉴스를 각별한 시선으로 다시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뉴스 탐구 생활. 오늘은 바른 역사 시간인데요. 역사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똑바로 들여다보자 이겁니다. 전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급속한 확진에는 신천지라는 종교가 있다. 지금 이게 우리들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오늘 주제가 바로 역사 속에 등장하는 종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국교 어떻게 변했는지 교수님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종교 전체를 얘기하기에는 너무 좀 광범위하죠. 주제가 클 것 같아요. 네. 지금 방금 국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역사적으로 보자면 종교가 국가보다 먼저죠. 국가가 생기고 종교가 생긴 것이 아니라 네. 종교가 있고 나서 단일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이제 국가의 백성으로 통합하는 그런 과정이 진행됐기 때문에 국교가 뭐냐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이제 다소 배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고대 국가가 성립된 이후에 특히 유럽에서는 이제 그리스, 로마 각각이 이제 자기들이 믿는 신들이 있었다가 기독교 중심으로 이제 쭉 단일 종교로 좀 통합이 돼버리고 네. 그리고 이제 기독교가 아닌 종교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탄압을 했죠. 네. 마녀로 몰거나 아니면 이제 이슬람 같은 경우 아예 적대적인 이교도로 몰거나.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좀 뭐 보통 이제 동아시아 일대를 좀 이른바 보편 종교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샤머니즘 지역이었다고 하는데 네. 다신교적 전통이 있어서 국교라는 이름을 쓰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가 여러 종교가 공존하는 그런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 왔었죠. 신라 시대에 이제 불교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2차 돈의 순교 같은 일이 있었고 네. 또 조선 시대에 천주교에 대한 강력한 탄압이 있었고 조선 초기에 억불숙류라고 해서 승려들을 도성 밖으로 내치고 천민 취급하는 그런 네. 변화들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종교에 중점을 두고 어떤 종교에 가중치를 둔다 이런 이제 역사는 있었지만 딱히 국교라고 해서 다른 종교 자체를 철저히 금합하는 네. 이런 사례는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이게 전 세계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다종교 일민족 국가. 그렇죠. 그러니까 일민족 다종교 국가라고 하는 거는 거의 유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민족 일종교 국가는 있어도 다종교 일민족 국가는 없거든요. 지금 게다가 이제 캐톨릭, 기독교, 불교 이런 이제 종교들을 합치면 물론 이제 이 통계가 각각
종교 측에서 내는 거니까 네. 뭐 전체 인구를 넘는다고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되게 포용적이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포용적이고 네. 이제 종교에 관해서는 대단히 좀 뭐랄까요 그 공존의 의지가 강하게 작동하는 네. 그런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문제는 이제 역사 속의 종교 전체가 아니라 네.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제 이 신천지 교파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조심스러운데 이제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주제가 이 종교 주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조심스러운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종교 얘기했을 때 꼭 사회적 무리를 빚었던 최근에도 무슨 뭐 오대양 사건이라든가 네. 아가동산 사건이라든가 영생교 사건이라든가 사회적 무리를 넘어서서 반인륜적 그 행태를 보였던 종교들 이제 단체들이 적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얘기하기가 곤란한 것이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종교들을 얘기할 때 사이비 종교나 이단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그런데 뭐 이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한테는 굳이 들을 필요가 없는 말씀이겠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이제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좀 짚고 넘어간다면 사이비라고 하는 것은 비슷하지만 아니다. 라는 뜻이죠. 종교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슷하지만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와 비슷하지만 그 종교는 아닌 것이다라는 네. 뜻이라서 이건 주로 이제 밖에서 종교가 아니면서 종교 행사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외부에서 진단할 때 쓰는 말이고요. 이단이라고 하는 말은 뿌리는 같지만 말단이 다르다라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 같은 뿌리에서 나온 다른 가지라서 종파 내부에서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인데 이 어떤 다르네요 개념 그렇죠. 자체가. 근데 사입이나 이단이란 말을 쓰는데 막상 본인들은 자기들은 정통이고 진짜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이제 서로 감성의 대립이 좀 감성과 지성의 대립이 나타나고요. 네. 게다가 이 종교를 믿는 분들은 신념이 강해서 이제 누가 잘못 얘기하면 실제로 이게 종교에 관한 발언 때문에 일어난 살인 사건이 적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구들 모여서 명절날 종교 얘기하지 말고 정치 얘기하지 말고 네. 뭐 이러잖아요. 얘기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근데 좀 전체적으로 보자면 주로 이제 기존 종교의 질서, 그러니까 이게 국교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굉장히 널리 받아들여지는 종교이든 아니면은 수가 적든 네. 그와 관계없이 기존의 어떤 좀 종교적인 좀 사회적 틀이 만들어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 틀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종교를 이제 새로운 종교, 새로운 교리 또는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고 나오는 이런 이제 일들이 간혹 있었어요. 뭐 언제나 역사적으로 간혹 있었는데, 근데 이 나오는 시점들을 보면 대개가 말세관. 네. 세상이 곧 바뀐다라고 하는 종말, 것들을 뭐 말세. 정말 말세에 관한 이제 예언과 결합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통하는 시대적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9세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은 이제 동학 농민 혁명으로 네. 구식 명칭을 만들었고 교과서에도 나오는 일이지만 이 동학에 나왔을 때 조선 정부는 혹세무민하는 사교다 이렇게 규정하고 네. 강력하게 탄압을 했죠. 사실은 불교도 혹세무민하는 사교 취급을 한때 받았었고 또 이 천주교도 네. 혹세무민하는 사교 취급을 받았었죠. 근데 특히 19세기 이 상황에서 이 동학이 창조되던 시점은 전국적으로 밀란이 일어나는 등 이제 흉년과 또 지배층의 수탈과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백성들이 살기 어려워질 때였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현대에 우리가 지금 사교 또는 이제 사이비 종교 이런 얘기를 할 때 보면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네. 이 동학 창도 이후에 그러니까 1860년대부터 1945년까지 한 80년간은 네. 대부분의 이른바 우리가 사이비 종교라고 부르는 것들, 사회적 무리를 빚었던 보천교, 백백교와 같은 것들이 이 동학의 지파, 동학에서 갈라져 나온 것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났었어요. 네. 근데 해방 이후에는 이제 이게 기독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다고 하면서 네. 이제 만들어낸 그런 이제 사이비 종교들이 또 사회적 무리를 빚곤 했었죠. 그게 보면은 이제 동학 지파와 기독교 지파가 네. 그러니까 기독교 지파를 자처하는 세력들이 이른바 문제가 되는 무리를 빚는 그런 이제 사이비 종교들을 만들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이제 그 세상을 들썩이게 했던 사이비 종교 이런 모습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예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너무 많죠. 네, 너무 많아요. 예. 이제 1920년대 이제 동학과 증산교에서 갈라져 나온 증산교? 예, 예. 동학 등산교에서 배우고 동학에서 갈라져 나온 이제 그런 종교였었는데 네. 보천교라고 있었어요. 보천교요. 예. 뭐 그 간부만 55만 당시 인구가 2천만 될 텐데
간부만 55만 명 지명이 네. 있고요. 이제 창시자는 이제 차경석이라는 사람이었었는데, 네, 차경. 심지어 나라를 선포해요. 이 보충격을 전 세계를 지배하게 돼서 세계를 통일하게 될 것이고, 세계가 통일된 그 통일 제국에 자기가 황제가 될 것이다. 네. 그래서 나라 이름을 시국 이렇게 정하고 연호를 보화라고 정했다가 보천으로 바꿔서 보천교라고 했는데요. 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신도들이 그 사람이 이제 천하의 주인이다 해서 차천자라고까지 불렀어요. 천자라고 불렀고, 백두산에서 아름드리 소나무를 구해다가 거대한 이제 그 종교 본당을 지었는데 워낙 의리의리해서 우리가 아방궁이라는 말을 그때 처음 썼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차경석의 사이비 종교에서 나온 얘기였군요. 보천교회 아니요 진시황이 지은 아방궁에 못지않다 해서 못지않다. 네, 그래서 이제 보천교회 아방궁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건물은 1922년에 지었는데 이 보천교가 이제 몰락한 다음에 불교에서 사다가 지금 조계사 본당이 이때 지은 건물을 뜯어 옮긴 거예요. 네. 목재가 백두산 목재입니다. 근데 이게 1930년대 일제가 아무리 종교를 하지만 제국이고 자기 천자를 이제 참칭하는데 가만히 둘 리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압력을 가해서 친일 발언을 자꾸 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친일 종교를 키우니까 교도들이 좀 황당했던 것이죠. 그렇죠. 아니 우리 천자가 어떻게 일본 천황한테 저렇게 꼼짝도 못하냐. 그러니까 이제 하나둘 빠져나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몰락한 종교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일제 강점기 거치면서 백백교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역시 네. 백도교라는 이름으로 천도교, 그러니까 천도교가 아니라 동학계 이제 동학교도였던 사람이 창도를 했다가 그 아들 때에 네. 이제 이름을 백백교로 바꿉니다. 근데 역시 이제 뭐 자기 종교를 믿으면 불로장생하고 교주는 영생한다. 지금 이 교주가 영생한다는 영생이 얘기하는 얘기 중요하네요.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 이런 걸 내세우면서 신도들한테 재산을 갈취하고 또 이제 부녀자들 폭행하고 뭐 이런 일들을 반복하다가 이제 결국 못 견딘 이제 신도들이 배교를 하고 떠나게 되면 이 배교자를 차려서 죽이는. 그러니까 배신하고 떠나면 나가거든요. 예. 근데 네. 이 어느 정도 살인이냐면 1940년에 일제 경찰이 수사한 바에 따르면 341명을 죽였어요. 그런 식으로요. 341명이나. 예. 네. 종교 때문에 그러니까 전문 살인자를 두고 그 종교 교단 간부로 두고 사실 이 비슷한 일들은 해방 이후 최근까지도 있었어요. 최근에요? 인원수는 적지만 뭐 아시다시피 뭐 영생교 사건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살인 문제로 이제 결국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대영 배교자 살인, 또 뭐 오대영은 네. 집단 자살, 그다음에 아가동산에서도 이제 그런 비슷한 이제 의혹이 계속 제기됐었고요. 네.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사이비 종교들의 특징은 첫째로는 창도자를 신격화하는 것이고요. 창도자 신격화. 창도자가 영생하거나 네. 또 창도자를 믿으면 모든 이제 고통에서 면제된다고 해서 전 재산을 갈취하는 것들이 있었죠. 다민선교회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사례였었고요. 그럼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데 빠져버리면 본인과 본인의 가족들까지 전부 패가망신하게 되고. 근데 또 문제는 이런 종교들이 어떻게 몰락하냐면 대개 영생할 거라고 믿었던 교주가 실제로 죽음 다음부터 몰락하기 시작해요. 당연히 몰락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근데 그때쯤 되면 이제 거기에 뭔 재산과 정성과 인생을 바쳤던 사람들은 허무하게 네.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그래서 또 다른 종교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살기 위해서.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런 종교들의 특징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을 다 갖다 바치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그 교주들의 말이 조금 상식적이지가 않은 것 같은데 그 말을 다 사람들이 믿어버리는 네. 그리고 본인들은 꼭 뭐 영생한다 뭐 절대 죽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런 것들을 왜 사람들이 이렇게 잘 믿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울 때 네. 아프거나 재산상에 큰 손실을 입었거나 인생에 큰 좌절을 겪었거나 의지할 데가 없다고 생각될 때 네네. 그때 그 마음이 이제 의지할 바를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역대 사이비 교주들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마음을 이용하는 거죠. 사람들의 정말 불행에 빠진 사람들의 불행을 이용해서 더 짜내는 그렇죠. 그런 일들을 계속 해왔었고 그것들 네. 때문에 결국 나중에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서 이게 아니다 싶으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백백교라든가 이런 일들이 있어서 네. 일단 사실은 국가의 복지가 확대되고 이런 어려움을 국가가 보조해 주는 것이 좀 유럽에서 이런 종교들이 줄어들기 시작한 것도 바로
국가의 복지가 확대되면서부터였거든요.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가의 네. 복지가 확대되면 이런 사회비지 종교가 좀 횡행할 여지가 줄어듭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역사학자 전우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노영의 출발새 아침 내일 아침 7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